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퍼즐들이 맞춰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임박하면서 대선을 겨냥한 정파 간 합종연행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오늘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친박 핵심들을 겨냥한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년 1월 6일까지 자진 탈당하라며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십니다. 소위 인적 청산의 대상이 누구가 돼야 되는가? 당대표면 당대표, 정부의 중의원 직책이 당원으로서 들어갔던 사람. 지나간 4년 동안 대통령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지나친 언사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못난 행태를 보였던 사람들. 인적 청산의 대상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탈당을 의미합니다. 자진 탈당. 인명진 비대위원장 호가호위하며 무분별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한 사람들이 인적 청산 대상이다.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도 있다. 정치적 책임은 탈당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장 교수님, 네. 예상치 못했던 초강경 발언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놀란 표정입니다. 과연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을 콕 찍은 걸까요? 지금 최경환, 이정현 대표를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현재 책임 새누리당 전체, 탈당한 비박계 전체가 저는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지만 총선이 앞으로 3년간 남았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 사법적인 처리라든가 불법 비리와 관련되지 않으면 재판해야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국민이 뽑아준, 유권자가 뽑아준 의원을, 지역구 의원을 본인이 잘라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절차는 있지만 그것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존재감을 드러내서 새누리당을 정말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책임의식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무기가 없다. 이것이 이제 한계점이고, 지금의 이런 어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파 보수 정치의 허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탈한 비박계는 일정 부분 친이계가 강하고, 네. 지금 남아있는 세력은 친박계가 강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도 비례대표는 남아있지만 야권도 또한 친문 대 비문과 그리고 동교댕 3분 지형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발전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구태 정치의 답습이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정치 발전을 위한 어떤 쇄신의 몸부림이라고 보다도 일단은 자기 진영의 강화를 위한 현재 어떤 그런 분열 구도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개혁 이런 건 저는 동떨어졌다고 봅니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을 자리를 거취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거 상당 부분 예견됐던 것이다. 이 임명진 위원장은 사실상 굉장히 개혁적인 보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태, 기존의 새누리당을 그대로 유지할 거였다면 사실상 비대위원장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보수 신당이 생기는데 기존의 이들이 최순실의 남자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이 당을 유지하는 한 사실은 쇄신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탈당하기 전에 임명진 위원장이 그랬어요. 탈당의 명분을 이제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명분을 없애는 것이 최순실의 남자들을 내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함으로 해서 일종의 보수 신당과의 정통 보수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어떤 새누리당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은 사실상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인 지금 총장
네, 반기문 총장이 예,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실상 새누리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개혁을 어느 정도 해놓음으로 해서 반 총장을 유인해내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인 것이고 이것이 1월 6일 날로 이제 규정을 한 네. 것은 기본적으로 1월 24일 날 신당이 만들어지고 신당 바로 직후에 또 사실상 설이 있습니다. 설 민심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순간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로드맵을 갖고 지금 인 위원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것이 실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뭐 본인이 사퇴하겠다. 뭐 이렇게 배수진까지 친 거죠. 배수진까지 친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뭐 저는 이 인 위원장이 사퇴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친박연대 같은 형태로 굉장히 급속하게 빨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충청권의 어떤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반 총장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을 지킬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인 위원장의 어떤 지금 개혁 드라이브 이것이 결국엔 새누리당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해체, 새누리당의 또 다른 분당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런 포석을 던졌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최순실이 남자 등등 해서 이 부분이 3적, 뭐 그렇죠. 5적, 8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하는 국민들이 새로운 당이다. 새로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반 총장도 올 수 있는 또 반 총장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새누리당과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토양이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제스처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른바 친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청원, 최경환, 뭐 이정현, 윤상현 이런 의원들이 수용을 할 것이냐 여부인데 그렇죠. 수용을 저는 안 한다고 않고 별도의 세력을 만들 것이다. 아니요. 그분들이 안 나가고 결국에는 인 위원장이 사퇴하는 길뿐이 없을 것이다. 지금 예컨대 지금 얘기하는 친박 실세들, 주류들은 이것뿐이 없습니다. 즉 새누리당뿐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간다면 이 정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유지할 것이고 특히나 인 위원장께서는 지금 박 대통령의 어떤 출당 뭐 탈당,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언급이나 뭔가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데 사실상 박 대통령도 남은 어떤 정치적인 힘은 기댈 곳 언덕은 유일하게 새누리당인데 이것을 벗어나서는 뭐 지금 어떤 보호막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지금 얘기하는 박 대통령과 친박 실세들은 기본적으로 이 새누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인 위원장이 오히려 사퇴를 하고 탈당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우리 김 교수님의 말씀으로는 이제 어떤 추가 분열, 추가 탈당 가능성을 예측하셨는데 장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바둑을 두면 이제 포석이라고 하는데 두수 세수를 넘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임명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이 없고 과거 2006년, 2008년 윤리위원장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리위원장 했던 기분으로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은 기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당이 안정적이고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당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윤리위원장 하면 윤리위원장의 영이 먹혔죠. 예. 그러나 지금은 당의 주인이 없고 완전히 난파선 아닙니까? 난파선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 죽어라 하면은 물로 뛰어들겠습니까? 여기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2006년도 당시에 윤리위원장의 기분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상황이 다르다. 그때 당시의 그 기분으로 죽어라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탈당, 본인이 이제 다시 당을 나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스스로 저는 뭐 자충수는 아니죠. 잃을 것은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잃을 것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친박 핵심 세력들이 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비대위원장이면 비대위원장 맞게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과연 그러면 저런 것도 저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평가가 냉혹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살려면 정말 그런 이선 후퇴, 뭐 또 다른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엄연히 국회의원은 본인들이 헌법기관이고 본인이 당적을 선택할 의무도 있지만 본인을 뽑아준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의 의견을 따라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는 건데 그러나 소를 희생하여서 당을 떠나서 정치인이 당을 떠나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황야로 버려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떠나겠습니까?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일성이 너무 강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본인이 된다. 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임명진 위원장이 네. 처음 수락을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은 이완영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 스스로 이 지금 특조위에 국조위에서의 문제로 이제 해결을 스스로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이후에 이제 질문들을 할 때 기자들이 질문할 때 사실상 팔적이니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이거는 정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 받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하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강대강이고 정우택 이제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이분을 모셨을 때에는 그런 어떤 충청권 의원들의 어떤 희망, 바램. 왜냐하면 이것이 그대로 가서는 뭐 예컨대 반기문 총장이 올 가능성이 없는 없기 거거든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우택 총장, 이제 원내대표도 이 임명진 위원장에게 뭔가 개혁 드라이브를 기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구상한 대로 친박 핵심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또 박 대통령까지 탈당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수 신당과의 어떤 주도권 대결, 보수의 주도권 대결, 적통 대결 이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본격적으로 가능성이 된다.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올 가능성이 이제 새누리로 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하지만 뭔가 바깥에서 새누리와 연대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협력체 구성에서 중요한 어떤 포션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박 않는다면 대통령의 탈당, 자진 탈당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예, 친박과 박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새누리 외에는 기댈 언덕이 이 상황, 난국의 상황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큰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툴툴 털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죠. 사실 네. 장고 속의 악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정우택 대표가 왜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선택을 했습니까? 선택을 다양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다가 갑자기 임명진 목사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임명진 목사가 친이계 색채가 상당히 강하고 예. 2006년, 2008년 이명박 정권 때 당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친이계 인사입니다. 예. 이분을 탈당하기 하루 전에 선택을 한 것은 하루 전이 아니죠. 2, 3일 전에 네. 선택한 것은 개혁 보수 신당의 이탈 세력을 최소화시켜서 5명 정도라도 줄이자. 30명을 넘지 않게. 네. 그래서 사실은 성공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29명.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임무는 거기까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닐까. 임명진 위원장을 영입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곤혹스러울 것이다. 가장 지금 곤혹스러울 이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또 우리 장 교수님 관측에 보면 또 모종의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고 계시는 건데 오늘 문화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기문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박연차 23만 달러 의혹 등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30%에서 내려와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증이 일정 부분 뭐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박연차 23만 불 얘기가 나오고 그것들이 굉장히 정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우리 종교 문제가 사실은 뭐 최순실 사태 발생하면서 굉장한 우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거기다 더 나가서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이 뭐 예컨대 뭐 말년에.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식의 네. 어떤 겁박하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충실하게 인물이 검증이 안 돼서 나타나는 지금 후유증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어떤 누가 아는 의혹. 사람들은 네. 의혹들을 자기가 어떤 뭐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도 이게 더 되기 때문에 큰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서 사실상 국민들이 훌륭하게 이제 집중적으로 뭔가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한 불과하다. 것이죠.
장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오히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아주 큰 보약을 먹고 들어오는 기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방주사다? 예방주사뿐만이 아니고 보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박연차 23만 불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취재지에서 애초에 기자가 취재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연차라든가 그때 당시 중수부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없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신천지 그것도 마찬가지고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이 오면 누구든지 사진 찍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셀카도 찍고 네. 이런 차원에서 반기문 뭐 그렇게 큰 것이 터트린다고 했는데 역시 별것이 없구나. 이런 어떤 지지층을 오히려 더 결집시키고 모을 수 중도층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어떤 연합적으로 대연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한 것은 여기 들어와서 네. 바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한 5월 달까지 대선이 언제 치를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면 5월 이후에 본인의 어떤 몸담을 결사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정치권이 이렇게 지금 몸이 달아올랐는데 5월까지 과연 참을 수 있을까요? 참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NCND라고 하죠.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네. 끊임없이 판을 보면서 그 결정적일 때 이렇게 뭐 통합의 메신저라든가 그런 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연차 금품 이제 수수 수수 의혹 의혹. 문제는 사실은 지금 최순실 사건에서도 보면 모든 거의 본질은 사실 돈이었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나 이제 공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액수의 적고 많음이 떠나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는 이제 이 반 총장이 귀국하면 사실 이건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말끔하게 해소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사. 지금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지난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의혹 제기를 한 해당 언론사를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재수사되는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국민들도 이게 명확하구나 뭐 받았든 안 받았든 그걸 알고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반 총장은 이런 해법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전공법을 쓰는 그렇죠. 것이 지금 이렇게 금품 수준이 뭐 이런 것에 굉장히 이제 막 찌들어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오히려 분명한 선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죠.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이 독자 신당은 어렵다. 또 정진석 전 원내대표 면담에서는 정치 대통합, 경제 사회적 대타협을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오면서 어느 당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대통합. 즉 여기서 사실을 갈 수 있는 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 총장도 새누리당이 뭐 아주 강성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이 있었지만 지금 뭐 새누리당은 거의 선택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과 보수신당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하나 서로가 주도권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연합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즉 귀국해서 뭔가 어느 당에 몸을 싣기보다는 뭔가 자기 중심으로 이 두 당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어떤 정권 쟁취라는 그 하나의 목표로 두 당을 협력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상상은 아마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현실에서 반 총장이 지지율이 일종의 이제 구심력이 발휘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심력은 사실 지지율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 35% 이상이다, 40%. 이건 뭐 어느 당이건 오라는 대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오히려 그런 구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의당대로 보수당대로 자기 당의 어떤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꺼번에 엮어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돌아와서의 국면이 그만큼 반 총장으로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러 가지 선택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합이라는 어떤 단어로 지금 이 묶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이제 사실 이제 반 총장 앞에 놓인 이제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의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연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요? 뭐 연대는 할 수 있지만 개헌은 사실상 문재인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1당이 반대하는 따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이탈을 해서 그럴 가능성. 김종인 대표 플러스 뭐 한 10명 나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3지대론 빅텐트라는 것은 사실은 허상이라
이라고 보고 매 대선 때마다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고건 총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대선 지형에서 곁가지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또 이쪽에 반기문의 어떤 유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권 후보 네. 이렇게 해서 양자 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다만 그렇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거 아닐까요? 저는 예. 반기문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의 본진과 손잡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새누리당은 혁신 개혁된 새로운 모습의 새누리당이 돼야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왜냐하면 기존의 새누리당은 틀림없이 후보를 내서 10% 정도 가져갈 겁니다. 그럼 10%를 여기서 뺏어갔을 때 나머지 모두가 합쳐도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랑 싸우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비박계를 선택하면 새누리당 본진이 후보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뭐 지금 뭐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이 혁신하고 계획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비스듬하게 해서 형성을 해서 새누리당 본진과 같이 가야만이 대권을 잡을 수 있다고 오늘 지금 봅니다. 새누리당 대권 여론조사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6%로 사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군에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우리 장 교수님 분석으로는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 새누리당 본류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인데. 그 지금 이인 위원장이 이거를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즉 소위 말해서 팔적이라든가 상당 부분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탈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개혁을 어느 정도 했느냐, 그것과 연동이 돼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전 새누리당에 이제 들어가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예컨대 이제 손학규, 김종인, 문재인, 안철수 뭐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 아니고 반기문 뭐 이런 식으로 합쳐서 뭔가 제3지대 빅텐트를 한다 그러면 비문 비박. 그렇죠.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이 어렵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헌을 여기서 매개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개헌을 얘기하면서도 그 누구도 개헌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헌의 내용을 얘기하는 순간 서로가 다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개헌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 시기부터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빅텐트라는 것이 말은 좋고 굉장히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보면 파괴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그걸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또 주도권을 쥐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결국은 조직과 자금과 인력이 있는 새누리당의 몸을 실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런 이제 정치, 특히나 대선은 기본적으로 명분이고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향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는 지금 뭐 지지율 아까도 나왔지만 지지율 10몇 %의 새누리당에다가 본인을 얹어서 선거를 치르겠다.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별로 않다.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일당이 잘못한 거고 대통령이 연계됐으면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수정당 전체 당원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0만 당원이 있는데 이 당원 전체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라가 반쪽 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새누리당 전체가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에서 후보를 만들어서 올려줬는데 국정의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드러나는 것을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절차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면 해야 될 것이고. 과연 근데 이제 제도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지되는 것도 바람직해요. 정당 정치의 어떤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70% 이상의 국민이 지금 이번의 사태, 이번에 지금 국정의 어떤 혼란, 이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박 대통령과 친박 실세들에게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새누리당이 뭔가 새롭게 재탄생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뭔가 안정적으로 정당 정치가 계속 유지하기도 어려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1월 6일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좀 지켜보고 추가 저희들의 대담을 나눠보고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개헌은 촛불 민심의 배반이다.
대통령 임기 5년도 짧다. 사실상 이제 임기 단축을 거부한 거거든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의 포석, 어떤 의미의 복선이 있을까요? 개헌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개헌이 왜 문제냐? 지금의 국면에서 개헌 세력들이 있습니다. 개헌 세력에서 그들의 어떤 의견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본인이 따라간다. 일종의 이슈의 편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도권을 잃게 잃는 되는 것이다.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건 어떤 정책 효과 부분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은 개헌이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탄핵 정국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본인까지 개헌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사실 개헌으로 간다. 이슈가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얘기하면 권력구조의 얘기가 나고 모든 이슈가 사실상 어떤 후보를 검증하고 후보를 바라보는 이 파악해야 되는 부분에서 개헌의 내용으로 간다면 네. 사실상 적임자가 누구냐에 대한 어떤 검증. 치열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이 개헌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원포인트 개헌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30년 만에 나타난 부분이고 기본권부터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개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전에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시간이 촉박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부분을 대선 이후로 넘기자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기득권 아니냐는 시각이 계속 수그러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건 기득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저도 몇 년 전에 국회 개헌 연구위에 들어가서 연구도 많이 해봤는데 이미 연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위주한 자신들의 어떤 권력적인 연합을 위한 꼼수 정치일 뿐이다. 네. 이렇게 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개헌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이게 촉박한 시간에 개헌을 해서 국면 전환되면 다시 개헌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또 다시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려울 때 또 개헌이 등장하고 지금과 같은 권력 구조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헌법도 기본권 조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바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하다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당이 합의하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합의가 되겠습니까? 권력 현실적으로 구조만 어렵다. 개편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나서 또 뭐 내각제로 바꾼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권력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저는 어떤 차기 대선을 위한 네. 꼼수 개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개헌을 선호해요. 원합니다.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헌이 정권 쟁취의 수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실질적인 어떤 개헌의 그 자체로만으로 뭔가 중요한 어떤 시간들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네. 이것이 몇 명이 하나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편짜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헌이 이제 활용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 예컨대 지금 호언대 개헌의 문제로 아니다. 이렇게 대척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민적 호응도를 못 받습니다. 근데 자칫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 개헌 논의가 그동안 계속 안 지켜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번에 이제 최수지사 때 겪어오면서 국민들이 이 비대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인식을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공약화하는 피해갈 수 거고 없을 것이다. 스케줄을 뭐 로드맵을 아주 정확하게 각 후보가 제시하게끔 해서 시적으로 언제까지 된다는 것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는 굉장히 큽니다. 크다. 어떤 시기보다도. 다른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과거에 DJP 공동정권이라서 지역연합정권을 만들어서 일단은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민련의 김정일 총리랑 해서 네. 정권 탄생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이것이 실패하지 파기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개헌은 권력 공유 연합으로 가기 때문에 권력 공유 연합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개헌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개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뛰쳐나갈 겁니다. 이것도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제 특검 수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검 수사 본격화하면서 칼날이 매섭습니다. 또 그런 만큼 관련자들의 입이 서서히 열리는 듯한 모습인데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 삼성합병을 찬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특검의 수사가 매우 신속하고 또 매우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드립니다. 검찰이 우리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부터 이렇게 수사했다면 더 많은 증거와 더 많은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연말 휴일도 없이 일하고 계신 특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검법이 일부 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박범계 법사위 간사랑 상의를 했습니다. 몇 가지 수정할 것들을 특검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특검 수사가 매우 정확하게 맥을 짚어가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 초기 특검 수사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위한 곳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평가 또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특검이 뭐 거의 팬덤이 형성되는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이 특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문영표 전 장관이 얘기를 이끌어낸 부분이 사실 결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영표 전 장관이 이게 사실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는 걸 알면서 뭐 거기다가 합병 지시를 찬성 지시를 했을 리는 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유일한 사람은 딱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3자 뇌물법의 어떤 적용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결국에는 박 대통령이 삼성 통합 지원하라는 그런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 등등도 이미 이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가장 이제 이 핵심적인 이 탄핵의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3자 뇌물법의 어떤 정황 증거 뭐 이런 개연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아직까지 반론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뭐 결국은 제3자 뇌물이라든가 뇌물죄는 결국은 특검이 대통령한테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한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차례 대국민 사과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것을 밝혔을 때 나는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을 뿐이지 밑에 장관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대통령의 그런 취지를 해석해서 업무 협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팩트를 그러면 대통령은 끝까지 뭐 변호사를 통해서든가 하여튼 헌재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기조로서 유지를 할 건데 이것을 그러면 어떤 팩트 사실을 꿰맞춰 가지고 이 고리를 잔물통을 채울 것인가 상당히 이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난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혹은 의혹인데 이것이 팩트로 일단은 서서히 확인되고 있다는 하지만 그러나 이 팩트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삼성한테 얼마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누구한테 줘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통령은 이렇게 했다. 포괄적으로 뭐 여러 가지 했고 문화 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했겠죠. 그러나 밑에서 장관이나 수석들은 네. 그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또 지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요 중간에 이게 붕 떠 있는데 이 스폰지를 무엇으로 채울지 메울 저는 것이냐. 상당히 어렵다고 같은 봅니다. 맥락에서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제 관심 있는 게 문화예술계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 부분에서 지금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진용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이 몸통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뭐 누구를 이렇게 해서 하리라고는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대통령이 구체성 있게 뭐 문화계에서 리스트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 과거에 중국에처럼 막 다 쳐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알아서 충성한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뭐 9천 명까지 간다니까요. 뭐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는 상당히 기분 나쁘고 억울할 측면도 상당히 많고 과거에 막 우리 그 유신 때 그 금지곡 같은 것도 지금 뭐 다시 불려지고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작성됐으면 이런 것들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명명백백하게 저는 법적인 처벌을 사실 이제 달게 받아야 된다고 당사자로 봅니다. 지목된 김기춘 전 실장 거의 뭐 모르쇠로 이제 일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 지금 헌재가 5가지로 규정 13가지 5가지 축약시켜 놓은 것 중에 이제 뭐 이 공권력 남용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나쁜 이 얘기입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사인들을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분류를 해서. 뭔가를 이제 뭐 규정을 하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여기 해당 당사자가 신동철 뭐 정관주 전 비서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무수석실 비서관들이에요. 산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이제 이걸 밝혔던 전직 고위 관료가 조윤선 전 장관도 정무수석. 현 장관이죠. 당시 정무수석. 당시 이제 정무수석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를 보면은 조 장관이 그걸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이죠. 김기춘 전 실장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를 보면 왜 뭐 다른 분야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유독 문화계냐. 그러니까 그 리스트들이 뭔가 예컨대 최순실 씨가 뭔가 공략해야 되는 그 영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정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이 리스트를 만들고 왜냐하면 뭐 다른 영역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문화 쪽.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김기춘 전 실장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청와대 어떤 명령 개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부분들. 사실 이제 또 하나 관심 있는 게 최순실 씨의 이복 오빠라는 최세석 씨가 최태민 일가의 차명 재산이 1조 원대다. 또 관련 자료 제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신빙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요즘에 10조, 1조, 뭐 조가 하도 나오니까 뭐 이거 경악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돈의 금액인데 네. 사실은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이제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통치자금이라는 게 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얼마 남았을 거예요. 근데 채권들 그렇죠. 뭐 등등. 근데 여기서 금괴까지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데 결국에 상당한 돈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특검이 주목하는 것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돈이 결국에는 최태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됐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남아 있느냐. 그것이 지금 최순실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걸 아마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뭐 과거의 어떤 문제의 근원을 찾아본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 사실 뭐 수사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 아니냐는 느낌도 있는데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너무 많이 가지를 치면 아무것도 못 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제보해서 지금 하지 않아도 다음 정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은 핵심적인 것이 지금 탄핵입니다. 탄핵.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리고 수많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의혹의 핵심적인 것을 가려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이거와 사실은 최순실 일가와 물론 관계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는 그런 예. 거기 때문에 7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특검에다 갖다 주고 특검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라도 졌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사실 이제 2016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의 퍼즐이 과연 맞춰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 두 분과 정치 현안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